아니 안성 추나왔잖아요 같이 생긴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이제? 끔찍합니다. 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장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 무기입니다. 진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거 보고 베낀 거 아니에요? 터미네이터 근처에 같이 다니면서 왜? 아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투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전쟁이 동부 지역으로 고착화되고 도시에서는 시가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방금 그 화면에 나온 이 나름 비밀 병기를 투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 이제 격전이 벌어지는 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네. 그러니까 돈바스, 도네츠크 뭐 이런 동부 지역인데 여기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을 괴롭히고 있는 이제 그런 무기가 이제 등장을 했다는데요. 바로 무서운 별명을 가진 터미네이터라는 실제로 별명을 가진 그런 무기가 등장합니다. 아, 별명이 실제 터미네이터예요? 예. 오. 그 정식명이 BMPT인데요. 예. 이 BMPT 터미네이터가 우크라이나군 보병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기도 했답니다. 아, 이게 시가전. 시가전입니다. 예. 시가전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그 영상에 살짝 보면 무슨 뭐 기관포가 2개 달렸고 거기에 무슨 대전차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는데 얘가 뭐 탱크입니까? 장갑차입니까? 얘 뭐예요? 이 BMPT 터미네이터 얘 정체가 뭡니까? 약간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차종인데 이건 사실 러시아 주력 전차를 개조를 한 거고요. 예. BMPT는 러시아어로 전차 지원 전투 차량의 약어라고 합니다. 생산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제1차 체첸 전쟁이 이제 1994년부터 96년까지 있었는데 이 당시 시가전에서 러시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예.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개발을 했던 차량이고 요거는 주력 전차하고 함께 기동을 합니다. 함께 다니면서 적 보병이나 각종 대전차 무기로부터 아군 전차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무슨 좀 사람이 안 타고 있을 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포탑은 자동 포탑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서 쏘는 게 아니라. 예, 뭐 사람이 나와 있는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전투 차량이 사실 위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보긴 하는데 원래 이제 세 가지로 지금 BMPT 전투 계열 차량은 나눠지고요. 초기형은 수출용 BMPT 72 그리고 BMPT 92 그리고 가장 최신형인 BMPT 14로 구분이 되는데 이 숫자들을 보시면 좀 오시는 그 힌트가 있습니다. 숫자요? 예, 72, BMPT 92, 14? 네.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전차를 개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에 이제 이 번호들이 붙잖아요. 아, T가 다 그렇죠, 붙으면? 그렇죠.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바탕은 다 이제 그 기존의 전차를 개조를 해서 만든 거고요. 이 BMPT 72는 카자흐스탄 육군에 요청을 해서 만든 건데 T-72 전차의 자체를 사용을 하고요. 이건 좀 저렴하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카자흐스탄이 저렴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염가형 광학 탐지 또 화력 통제 장비 이런 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2013년까지 카자흐스탄에는 10대만 수출이 됐고 좀 적네요, 그 예. 규모가. 근데 이제 알제리 육군에 예. 2019년 말까지 300대가 오우.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쪽에 크게 터졌군요. 네, 알제리 쪽이 이제 좀 방어력을 강화하면서 예. 이제 많이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BMPT 92는 당연히 T90 계열 전차의 차체를 활용을 한 거고요. 포탑의 경우에는 BMPT 72가 염가형 광학 탐지 장비를 장착을 했는데 반해서 BMPT 92는 그래도 좀 일부 광학 탐지 장비나 조준 장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약간 중가 정도의 수준의 그런 장비가 달려 있고요. 그 외에는 BMPT 70이랑 뭐 비슷하다. 바디만 빼면. 그리고 가장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BMPT 14인데 이거는 T14 아르마타의 차체를 이제 활용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T14 아르마타가 생산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갔냐, 아르마타고. 어디 있습니까, 아르마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명목만 했지 납품은 이제 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 현재로 보자면 러시아 육군 전투부대는 BMPT 72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BMPT 92만 이제 실전 배치를 해놨다.
이런 상태죠. 예. 그러니까 저희 본 게임에서도 보병 전투 장갑차 IFB를 뭐 수차례 다룬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전에 쓰이고 있는 거라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포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와 예. 이 장갑차의 차이는 우리 본 게임 시청자, 애청자라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장갑차는 그야말로 병력 수송 위주로 하는 이러한 이제 장갑 무기이기 때문에 기관 무기이기 때문에 화력이 약해요. 예. 보통 기관총 또 잘해야 이제 기관포 하나 정도 이렇게 이제 달고 있는 거고 보병 전투 장갑차는 여기에 이제 그 전투 능력을 이제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관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M2라든지 이런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처럼 대전차 미사일까지 같이 장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터미네이터의 경우를 보면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기 기관포만 해도 벌써 2문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옆에 또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화력이 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 전투 장갑차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원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차체가 그냥 장갑차가 아니고 전차 차체를 활용한 거죠. 전차가 기본적으로 장갑차보다 장갑이 두껍죠. 그렇죠. 탱크인데. 네, 그러니까 방어력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터가 그 일반적인 보병 전투 장갑차보다 방어력도 이 방어 능력, 이 장갑 이 방어 능력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고폭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APFSDS 날개 안정 철갑탄까지 방어가 가능한 T-72, T-90 계열의 콘탁트 5 이제 폭발 반응 장갑, 우리가 영어로 이제 ERA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그대로 받아서 이제 장착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추가 장갑까지 장착을 해서 상당히 이 장갑 방어력이 일반적인 보병 전투 장갑차에 비해서 강하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앞에 보이시면 이제 연막탄, 예. 이 8정의 이제 81mm 연막탄 발사기도 부착이 돼 있습니다. 예. 폭발 반응 장갑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일단 뭐 딱 봐도 공격력뿐만 아니라 맷집도 장난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러시아가 이제 이 터미네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좋게 표현하면 프라이드라고 그럴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에 근무하는 니콜라이 이 코바로브라는 장군이 있는데 강력한 중장갑과 화력으로 무장한 BMPT 계열 전투 차량의 전투 능력은 터미네이터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또 뭐라 했냐면 이제 BMPT 계열 전투 차량 도입 통해서 러시아 기계화 부대의 전투 능력이 30% 이상 강화될 것이다. 예. 러시아군이 시가전에서 더 이상 고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수치로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BMPT 계열 차량 한 대의 전투력이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이 보병 전투 장갑차가 BMP가 있지 않습니까? BMP 1, 2, 3가 있는데 BMP 계열 6대 그리고 완전 무장한 병력 오. 40명. 그러니까 40명 일개 소대죠. 그렇죠. 일개 소대와 같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자신감이 뭔지 좀 근거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터미네이터가 이제 말살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뭐 요 불리는 이유를 보면 하나하나 뭐 그 이유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무기이죠. 예. 그 BMPT 탄생이 제1차 체첸전쟁 당시에 이제 시가전에서 러시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BMPT 계열 전투 차량의 특징은 강력한 화력을 짧은 시간 동안 한 점에다가 몰아넣는 예. 이런 그 집중력, 그 부분이 굉장한 강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가전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공격 가능한 그 범위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일단 주포가 뭐 탱크 같은 대포를 갖고 있지는 않죠. 큰 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포가 2A42 30mm 쌍열 기관포 요 앞에 보시는 저게 지금 예. 쌍열 기관포죠. 그 사정거리가 장갑 차량은 최대 1.5km, 사람과 같은 대인 표적은 4km까지 공격이 가능하고 항공 표적도 최대 2km. 항공 표적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네, 2km나 멀리 있는 항공 표적도 공격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고각 사격이 되죠. 그리고 위로 쏘는 거. 네, 뭐 대공포처럼 이렇게 쏠 수가 예. 있고. 그다음에 포탑 양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총 4발이 장착된 아타카 T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텐덤 탄두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소위 그 아까 얘기 나왔던 폭발 반응 장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장갑 관통 능력은 폭발 반응 장갑을 극복한 후에, 그러니까 그걸 무력한 후에 800mm, 80cm. 그럼 뭐 웬만한
전차 다 뚫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뭐 3세대 전차라면 다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체 하단의 양옆에 장착된 그 AGS-17 30mm 고속 유탄 기관포가 있습니다. 요거는 분당 420발의 속도로 최대 1.7km 거리의 대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와, 몇 종류가 들어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이뿐 아닌데요. 이제 그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장비 중에는 예. 첨단 그 광학 및 레이저 화력 통제 장비를 또 갖추고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터미네이터의 중량이 47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전차 무게에 근접하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승무원이 5명이에요. 차장, 포수, 조종수 외에 좀 전에 원쌤 말씀하신 유탄 기관포 타수 2명이 추가가 돼서 5명이고요. 예. 최대 이제 3개의 목표에 대한 동시 교전 능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가전에서 이게 사실은 뭐 러시아뿐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걸프전에서 사실은 초반에 보면 적군에 의한 피해보다는 오인 사격, 예. 오인 사격, 소위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거기에 의한 이제 그 피해자, 희생자들이 더 많았던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실전 상황이 되면 사실 이 오인 사격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피하 식별 문제, 그다음에 적수색을 위해서 아갓 MR 열 영상 장비를 장착해서 이제 반나주로 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더구나 이제 건물 안에 숨어 있어도 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사실 이제 이거를 개발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전에서 이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인데 야전 전투 상황에서는 전차 2대당 터미네이터 1대 그리고 시가전 상황에서는 전차 1대당 BMPT 2대를 각각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시가전에서 뭐 이의 화력이 뭐 제대로 드러날 거다.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시가전에서 얘를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사실은 제 1차 체첸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때 시가전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아주 고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상황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군이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에 이제 대규모 전차 부대를 투입을 합니다. 막 이렇게 힘으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상치 못한 체첸군의 시가전 전술에 크게 당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당했냐 하면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부대가 제131 차량화 소총여단이었는데 전차 26대 중에 20대 그리고 장갑차 120대 중에 102대 그리고 야전 방공 시스템 퉁구스카 6대를 모두 잃었습니다. 거의 전멸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요? 사실상 전멸이죠. 게다가 인명도 여단장이었던 사빈 대령을 포함한 병력 1,500명이 죽거나 부상 76명이 포로가 되면서 괴멸됐죠. 야 어떻게 여단장 포함 거의 뭐 그냥 초토화 됐네요. 그냥 네. 거의 맨손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네. 아니 어쩌다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답니까? 이게 체첸군이 사실은 원래 러시아군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 시절의 그 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러시아 기갑 장비의 한계를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가전 전술을 만든 거죠. 일단은 그로즈니 도시 자체를 요새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시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 최상층은 러시아군이 이제 공중 폭격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이제 비워놨습니다. 아 그쪽엔 병력 배치 안 하고 비워놓고 떨어져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러시아 이제 기계와 보병의 진입 차단을 위해서 1층의 문과 창문을 벽돌과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렸어요. 보병이 건물로 들어올 수가 없게. 아 그럼 뭐 이렇게 뭐 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보면 뭐. 무슨 뭐 고개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갑 차량들이 이렇게 막 돌격을 할 수 있잖아요. 탱크들이. 아 그때 그냥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뭐 건물 벽에 박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도로에 노출된 벽면을 따라서 대전차 지뢰를 쫙 매설을 했죠. 아 그럼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들어오다가는 폭발해버리는 예. 거니까 그냥 체첸군이 이 러시아의 그 T-70이나 T-80의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군의 T-70이나 T-80은 포탄의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포탑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게 특징이거든요. 우리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작은 포탑이다 보니까 이 포신을 올릴 수 있는 각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각으로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체첸군은 그 러시아의 T-70이나 T-80이 포신을 올려서 대형 사격할 수 없는 이제 가까운 데 위치한 건물의 2층이나 3층에
주로 여기서 이제 RPG-7을 가지고 전차의 상부를 쏜 거죠. 그쵸. 얘네 탱크는 조준이 안 되니까 쏠 수가 없겠군요. 네, 이거 못 올리니까 포를. 굉장히 가깝했을 것 같아요. 예. 포는 안 올라가고 위에서는 날아오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응 장갑이 장착된 전차의 경우에는 이제 대물 저격총으로 사격을 해가지고 반응 장갑도 먼저 폭파한 다음에 다시 대전차 로켓을 쓰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썼고요. 이거 진짜 이게 상대를 알면 백전 뭐 모면은 예. 백전 백승 백전 불태인가요? 하여튼 뭐 그거 아닙니까? 적을 알고. 이 사실 이게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네. 잘 보여준 거죠, 사실.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전쟁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술인데 게다가 이때 러시아군도 뭔가 그 문제가 많았어요. 러시아 이제 그 반응 장갑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이 반응 장갑 속에 폭발물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 상자 같은 걸 넣었대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때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못 고쳤네,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보면 이 나무를 붙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사실 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너무 손쉽게 또 격파가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차가 격파가 되면 전차의 뒤를 따라오던 이제 BMP-2, 당시 러시아군의 BMP-2가 이제 사방에서 난사되는 총탄과 대전차포에 그냥 격파가 됐던 거죠. 이런 배경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가지고 정말 큰 희생 후에 이를 진짜 벅벅 깔며 이 BMPT 터미네이터를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 실패, 예. 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뭐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시가전에서 전차를 화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서 장갑차보다 강한 화력을 갖춘 무기, 이런 화력 지원 전투 차량 필요성이 원세 말씀하신 이런 체첸 전쟁을 통해서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치부심, 뼈에 사무치게 느껴져서 이제 BMPT가 이제 등장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그 BMPT의 이제 30mm 쌍열 기관포의 경우 항공 표적은 최대 이제 2km 고도까지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건물 뭐 2층, 3층 높이 올려가지고 잡는 거는 일도 아니다. 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초기가 이제 아까 BMPT 70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BMPT 92, 최신형 BMPT 14까지 보면 모든 화력을 집중을 할 경우 이 현대식 15층 아파트를 한 개 동을 5분 이내면 초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이제 30mm 기관포로 예. 이제 파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우크라이나 그 전장 보면 진짜 아파트 하나가 정말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게 있는데 네. 이놈이 이것도 그 짓을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저도 막 피가 거꾸로 섰는데 뭐 어떻게 대처가 좀 됩니까 그러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거 하나만 보면 사실은 화력면에서 보면 예. 나름 대단한 무기인 게 이게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 전차하고 장갑차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BMPT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평가까지 심지어 나와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M1A2 예. 전차와 비교해도 그렇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M1A2 같은 경우는 M256 120mm 44구경량 활광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3.5km예요. 그리고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는 기관포로는 이제 턱도 없고요.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 토우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한 3.75km 정도 됩니다. 그 BMPT 갖고 있는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 사거리가 이거보다 길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다 먼 거리에서 BMPT는 미국 전차 장갑차와 교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 전차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보면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면 대부분 시가전 아닙니까? 이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이 시가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은 드론을 잘 활용해서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러시아군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드론 활용하는 게 뭐 이란제 자폭 드론도 있지만 예. 그에 이제 러시아군 자체가 개발한 정찰 드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찰 감시용 드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 특히 기갑 부대의 배치 차량 그 위치 등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기갑 부대 또는 포병의 즉시 지원이 어려운 그러니까 방어가 취약한 이러한 우크라이나군 방어 진지를 BMPT로 기습해가지고 정가를 나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 녹화 시점에서 뭐 미국과 독일이 뭐 M1 에이브럼스, 뭐 레오파르트 2 뭐 이게 뭐 지원이 되면서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뭐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게임 체인저는 이 BMPT 얘 아닙니까 이거? 얘 때문에 그 골칫거리 얘가 엄청난 골칫거리인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의 입장은 러시아군 BMPT 터미네이터가 그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선을 긋고 있고요. 나름 네. 근거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쟁이란 것이 그 무기 체계의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무슨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무인기라든가 뭐 이런 항공 아니면 포병 화력으로 BMPT 계열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월 9일에 루간스크의 크레민나 인근 숲 속에서 사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BMPT 한 대가 폭파가 됐어요. 얘가 BMPT군. 오. 네, 저 위에서 잡은 영상이죠. 위에서 뭐 떨어뜨렸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죠. 미사일로 그런 것인지 예. 뭘로 한 것이 정확히 확인은 네, 영상만 되지 봐가지고는 않는데, 좀 알기가 어려운데 여하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너무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수가 적어요. 아까 탱크 하나당 2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가전에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2023년 2월 초를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투입한 BMPT가 10여 대에 불과하다. 그건 10분의 1 나간 거예요 지금. 10% 전력 잃어버린 겁니까 지금 이 영상 하나로? 그래서 그 정도로는 뭐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전세에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그러네요.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보면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72, T-90 뭐 아르마트 자체는 이제 몇 대 생산이 안 됐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차체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T-70이나 T-90은 숫자가 꽤 많아요, 사실은. 더군 T-72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생산 라인 증설이 필요하지 않고 주로 이제 업그레이드 키트로 해가지고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수출 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1,000대 양산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한테 여유가 있으면 굳이 뭐 이런 무서운 무기 그를 속된 말 러시아 입장에서 아껴 써야 될 무기를 투입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잖아요.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쪽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국초음속 미사일까지 쓴 판에 예. 터미네이터가 실제로 있다면 이렇게 적게 투입을 했을까? 실제로 많이 양산했다면 이렇게 적게 투입했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죠. 그래서 아군부는 물론이고 이 운동장 하나 정도의 면적은 이제 충분히 초토할 수 있는 이 BMPT 계열 전투 차량이 시가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산 숫자가 많지 않은 듯하. 왜? 네. 원세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실제 투입된 숫자가 예상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인데 실제로 미국군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BMPT 계열의 전투 차량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군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체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실제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재고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도심 곳곳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포착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본방자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우크라이나의 활기찼던 도시들은 수차례 시가전을 겪으며 처참한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어떤 그림이 발견되면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빛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보르디안카. 이곳은 2022년 2월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곳입니다. 다행히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보르디안카 시민들은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됐는데요.
정말 기쁜 일이지만 웬일인지 시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도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악취가 진동을 했고 도로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군데군데 갈라지고 파인데다가 9층 높이 아파트는 두 동강이 나는 등 성한 곳이 없었죠.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도시 중 하나인데다가 민간인 피해가 극심했던 터라 활기찼던 도시는 잿빛 퇴허가 돼 있었죠.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 보르디안카 시민들은 그저 전쟁이 휩쓸고 간 뒤 난장판이 된 자신의 집들을 돌아보며 그나마 온전한 세간살이를 챙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건물 자리를 하나둘 치워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독특한 벽화가 있다는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다 무너진 건물에 물구나무 서는 체조선수 벽화가 있어. 저기 건물 외벽에는 목욕 가운 입은 여인이 소화기를 든 벽화가 있던데? 이거 봐, 여기 푸틴이 작은 소년한테 업어치기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하나둘 모여 무너진 건물을 디딤돌 삼아 벽화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벽화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벽화를 그린 화가 또한 밝혀졌는데요. 그 화가는 바로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 칭하며 전쟁, 환경오염, 난민, 아동 빈곤 등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벽화를 게릴라처럼 전 세계 도시와 거리 건물에 그려내는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였습니다. 풍선과 소녀, 꽃을 던지는 사람 등 수십,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걸출한 작품들을 그려낸 현대미술의 아이콘인 그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통까지 훈수 차를 몰고 찾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죠. 뱅크시 벽화 덕분에 세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고 보르디안카 시민들은 폐허가 돼버린 도시에서 다시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우체국에선 보르디안카에 그려진 벽화 중 어린 소년이 푸틴 대통령을 닮은 남성을 업어치는 벽화를 전쟁 발발 1년 기념 한정판 우표로 25만 장을 제작했는데요. 키우이 중앙우체국에서 우표 판매가 시작되자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몰려 문정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표 수익금 중 일부는 나라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우크라이나 교육기관 복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무너진 도시를 캔버스 삼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뱅크시. 작년 12월에는 자신의 작품 50점을 팔아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얼굴 없는 화가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쟁 속에서도 꽃은 핀다. 그래서 뱅크시 작가님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원래도 이제 뱅크시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근데 한편으로 또 원체 이제 고가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걸 또 훔치려고 벽화를 뜯어내서 들어간 도둑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네, 하여튼- 방송이라 뭐라 말은 못해. 진짜 이 그 조금 우아하게 한자로 포장해서 얘기하면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루 빨리 하여튼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정상적인 일상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BNPT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아니 솔직히 BNPT가 사진 딱 넣고 너 누구냐라고 알면 이거 아는 사람 이게 아무리 많이 해본 뒤라고 하더라도 많이 계실까요? 저는 뭐 완전
진짜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그 매니아들 간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매니아는 또 끝이 또 없으니까 덕후분들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BMPT 터미네이터 같은 전차 지원 전투 차량 이게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또 없습니까? 세계에서 이 현실에서 가장 시가전을 많이 펼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시가전이요? 시가전이요. 일단 뭐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대체할 무기가 미국 아니고 시가전에서 이 게릴라를 상대로 계속 산발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쪽은 또 실전이죠. 팔레스타인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뭐 늘 실전이 툭하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요즘 사진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군의 바로 무기입니다. 되게 좀 엄청나게 좀 묵직한 느낌이 아까 또 BMPT에 비해서 있는데 무지하게 기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크기가요. 정말 장난이 아닌 게 저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크기하고 엄청난 야, 크기예요. 이거 야, 이런 게 무슨 배 같아요, 배. 뭐죠 이거? 그리고 좁은 골목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요게 이제 중량이 68톤짜리거든요. BMPT는 47톤이니까 뭐 20톤 차이가 나는 그런 엄청 큰 차체고요. 이스라엘의 자국산 메르카바 마크4 전차의 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나메르 장갑차입니다. 이 장갑차 얘가 예. 나메르 장갑차예요. 전차 베이스를 그대로 갖고 왔다 보니까 이제 덩치도 당연히 크고 뭐 장갑도 되게 두껍겠죠.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인구가 적으니까 병력 부족의 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여성까지 이제 강제 징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력 한 명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메르 장갑차는 이제 시가전 상황에서 곳곳에서 날아오는 온갖 대전차 화기를 버텨내야 된다. 자체의 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중인 보병 보호 이런 쪽에 거의 몰빵을 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탱크의 차체를 갖고 있지만 포탑은 제거를 한 거죠. 차체 전면과 상부에 장갑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급조 폭발물을 견디기 위해서 차체 하부에 또 이제 V형 장갑을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능동 방어 체계인 트로피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3.5세대 전차 수준의 방어력을 장갑차인데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장갑차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고요. 보통 장갑차들은 보시면 이 기동력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막 무거운 쇠로 안 만들고 이제 굉장히 가볍고 단단한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들을 갖고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 총탄 정도는 막아낼지 몰라도 그 이상 되는 것들 뭐 심지어는 RPG-7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취약한 게 장갑차거든요. 근데 이 나메르는 RPG-7 공격을 그동안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막아냈다라는 그 전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 승무원이 3명인데 보병실에 완전 무장한 병력 12명과 들것 1개를 넣을 수 있고요. 환자용으로. 그리고 병력 10명과 들것 2개를 넣을 수 있어서 긴급 의무 후송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내부에는 크기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공기 정화 시스템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전자레인지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 저도 부대 생활할 때 몰래 갖다 놓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착돼 있다고요 원래.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공간이 있어야 놓는 거니까. 그래서 병사들의 뭐 목숨 물론이고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무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무장은 이제 보시기에 이제 좀 빈약해 보이죠. 이 크기가 커서 더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브라우닝 중기관총이나 이제 7.62mm 기관총 또 이제 60mm 이제 원격 조정 박격포 등이 장착이 돼 있고 근데 이제 터미네이터하고 비교하면 좀 빈약해 보이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어떤 나라입니까? 필요하면 다르겠죠. 세게. 예. 근데 여기도 뭐 누구 못지않게 실전을 많이 경험한 이런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일단 실전 경험을 토대로 만든 건데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좀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이제 그 무장 단체들은 사실은 이런 중장갑, 중무장한 장갑 차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화력으로도 제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 화력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방어에 중점을 뒀고 공격력은 뭐 상대가 좀 약하니까. 그럼 전형적인 이건 이스라엘형이네요. 이스라엘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난 2005년에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지상무기 전시회가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로 사투리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메르카바 마크1을 기반으로 한 시제품이 이제 출품이 됐는데 해외 고객 확보에는 실패했어요. 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특화된 이스라엘 전장 환경에 맞게 된 이제 장갑차예요. 장갑을 덕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거야. 무게가 얼마냐? 무려 68톤. 와, 그러니까요. 웬만한 MBT 주력 전차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수송 문제도 있고 아마 이거 편히 넘어갈 수 있는 다리도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비싸 저것도. 그 비쌀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이즈도 그렇고. 네, 네. 얼마냐? 2014년 기준으로 미화 300만 달러. 근데 우리 참고로 K21 장갑차의 경우는 32억. K21 마찬가지 보병 전투 장갑차지만 32억 정도 남해르보다는 좀 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미래 전쟁이 뭐 시가전 중심으로 아니 그 도시화원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시가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 육군 사관학교 현대전 연구소의 존 스펜서 부소장이 이번이 육군 소령인데요. 예. 2017년 7월 21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래 미군이 직면할 전투는 뭐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나 동굴 뭐 더 이상 이런 것이 아니고 베트남의 정글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대도시의 시가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인구가 과밀된 대도시 지역은 이제 미로와 같은 아파트 지구하고 그다음에 은폐된 터널, 뭐 공포에 질린 시민들 이 모두가 장애물이잖아요. 예. 전투에 그런 장애물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아주 심한 경우다 보니까 적의 그 기습 공격에 따른 시가전 가능성이 항상 상존을 하죠. 그래서 시가전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근데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제는 아직은 아니지만 한 20년쯤 후에는 2041년 정도면은 도시화율이 70%를 넘어설 거래요. 좀 많이 늦긴 하네. 네, 역시 좀 늦는 20년 후에 70%네요? 예, 그동안 전쟁이 안 나길 바라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어떤 분들은 또 북한에는 평양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시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안 가봐서 그런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디에나 또 시가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대도시 지역에 이제 건물들 다 이제 강철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화기를 활용해서 벽을 뚫고 좀 기동로를 확보하는데 이제 큰 장애가 되죠. 그리고 고층 아파트, 높은 고층 아파트 우리 요즘 20, 30층 정말 많잖아요. 이런 고층 아파트들의 높이하고 폭 이런 것들이 원활한 통신을 또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요. 그래서 시가전은 기존의 산악전이나 야지에서의 기동훈련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훈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따로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걸 좀 개발하면 좋을 텐데 우리 K21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터미네이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 전력 탑승 능력과 포탑을 제거한 다음에 그 남는 여유 중량에 이제 추가 장갑을 장착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차세대 상륙돌격 장갑차에 보면 RCWS 원격 조정 기관 총탑을 개발하고 있는데 RCWS를 탑재하는 이런 형태의 의견이 제안된 적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13일부터 그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을 11일간 실시를 했죠. 근데 이번 훈련에서 특기할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은 방어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방어 단계는 거의 생략하고 우리가 유사시에 이제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러한 이제 안정화 작전 훈련을 위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안정화 작전 과정에서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전의 시가전 그리고 과거에 이라크전 때도 보면 많은 그 반군들에 의해서 시가전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미군들이 많이 희생이 됐고 미군들이 그때 이제 시가전을 위한 M1 전차, M2 보병 전투차는 개량형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북한에서의 안정화 작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국판 터미네이터가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런 시가전 대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무기체계 유기적인 결합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다뤘던 강원도 인제 그다음에 홍천 쪽에 있는 KCTC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 시가지 전투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떤 경우는 이제 북한 지역의 건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드론 로봇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시가전을 겨냥한 대비한 이런 이제 윤무인 복합 체계 전투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시가전에서 드론이나 로봇 이거 진짜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가전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 6년 전인 2017년에 이제 시가전을 위해서 소형 무장 로봇 드론을 작전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 보시는 요건데 티카드라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이스라엘제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드론 전문 스타트업인 듀크 로보틱스로부터 들여온 구입을 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자동 소총과 유탄 발사기들이 장착이 돼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센 무기입니다. 예. 이 T카드는 비행 표적 확보, 사격 이런 것들이 전부 원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전에서 이제 병력의 투입 없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뭐 생각해 보시면 이 건물에 숨어 있는데 건물 앞에 유리창 앞에 나타나 있다 이게. 총을 쏘기 시작하고 유탄을 발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층이어도 그냥 가서 그냥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그 M4나 SR-25 같은 자동 소총은 물론이고 40mm 유탄 발사기까지 최대 10kg의 무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꽤나 강력한 그 무장을 갖추고 있다고 이 크기에 비해서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티카드의 뭐 전체 무게나 채공 시간이나 또 이스라엘군이 얼마나 구입을 해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비밀이라서 아직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보면 사실은 러시아군이 이제 자랑했던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러시아군이 의외로 강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전투 로봇 분야예요. 우란 계열 전투 로봇이 있는데 이거는 그 30mm 기관포에 그 대전차 미사일까지 달고 그래서 막 기동하는 영상도 러시아가 공개하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디 갔냐? 그래서 이것도 아르마타 어디 갔냐? 이것도 어디 갔냐? 로봇 어디 갔냐?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리아전에 이제 시범조 투입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평가가 안 좋았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마르케르라는 건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지금 로봇인데요. 좀 단단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한궤도를 단 이 형태이고 장갑차처럼 생겼죠. 이것도. 그리고 무게가 이제 약 3톤이고 최대 시속 8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최대 5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르케르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러시아 국동의 그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 배치돼서 시설 경비 보조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실전 투입을 위해서 시스템 개량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 전차와의 전투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대전차 로켓을 장착을 한다고 그러고 또 레이저 무기도 장착을 하는데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위력이 아주 강하진 않고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력을 갖춘 게 장착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참 뭐 러시아든 뭐 이스라엘이든 뭐 본인들 처한 상황에 맞춰서 뭐 시가전이 중요해지니까요. 그 시가전에 필요한 그런 무기들을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항상 이제 이런 뭐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러시아가 채채군에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무기를 또 개발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도 조성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양산이 별로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자국민을 보호하고 상대의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뭐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각자의 현실에 맞게 계속돼야 된다는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 아까도 우리 자세히 말씀을 나눴지만 이 터미네이터라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픈 경험이었던 체첸 전쟁을 통해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군도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소위 시가전형 M1 최신형 M1A2 최신형 M2A3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개량형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죠. 결국 미국이나 러시아나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교훈을 얻은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행착오 이런 이제 미국 러시아의 그런 경험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시에 어떤 북한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 작전에 대비해서 K-11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러시아 터미네비스와 비슷한 화력과 그 다음에 그 장갑 보호 능력, 방어 능력이 강화된 이러한 전투 지원 차량 개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이 터미네이터가 양산돼서 보급되면 진짜 우크라이나 전장 이거 상황이 많이 바뀌겠는데요. 네, 이 터미네이터도 이 T 계열 그 90이라든지 이런 승용 전차 같이 작전하는 네. 영상도 있는데 전차보다 커요. 크기도 그렇고 정말 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 나오는